오늘 니체 17주차 총 39주차 혼자일 수 없다와 나아갈 수 없다. 네,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뭐 니체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고요. 네,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뭐 삶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라는 곡지가 좀 마음에 들어왔고요. 214화 페이지에 삶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라는 곡지입니다.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갈색을 띠기 시작했을 때 태양이 오랜만에 나의 삶을 비추는 이 충만한 날에 블레블레 있는데 철학적인 의미보다도 오후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어느 한가한 가을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습니다. 이런 게 글쓰기에서 말했던 독자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능력인 거죠. 214에서 215페이지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쁨과 슬픔을,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이 모든 경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듯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영원히 내 인생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노라고. 네, 이분은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고 자기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제 의견은 내 인생의 종이 이분은 애고적 욕망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화나 참나를 따르겠다라고 이게 있었으면 좀 완벽한데 니체는 진화나 참나나 이런 절대계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215페이지에 삶이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인한 의지를 허락하시고 내가 걷는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삶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라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삶을 신으로 들어가면 딱 해석이 더 잘 읽히죠. 신이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인한 의지를 허락하고 오 신이여 당신의 얼굴이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소서. 네, 이게 딱 맞는데 니체는 자기 인생의 강력한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니체가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장에서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그 내용을 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6페이지에 고독한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라는 곡지입니다. 진실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블레블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진실한 사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고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면 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추억을 끄집어내 그동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해왔던 것처럼 서로 자랑한다. 양쪽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 베일을 벗길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희 또 옛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나면 옛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때 어땠니 하면서. 그런데 제가 저만의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 모임 자체가.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그냥 옛날 추억을 꺼내서 그냥 떠들고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대화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 베일을 벗길 생각은 안 한다. 야 이거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임 자리에서. 네, 217페이지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약간은 쓰다라는 곡지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죠. 연애는 순간의 어리석음이고 결혼은 장기간에 걸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표현하고 있죠. 만일 결혼이 동거를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행복한 결혼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약간 제가 반론을 하면 네, 사랑과 결혼은 배타를 전제하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죠. 사랑하거나 결혼을 하면. 그때 이분 말하는 것처럼 동거하지 않으면 같이 지내지 않으면서 발생할 문제는 없겠죠. 같이 지내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베타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죠. 다른 사람을 또 다시 사귀거나 사랑할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행복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또 여기 제가 하나 단서를 달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럼 행복할까라는 뭐 이런 의문은 드는데 인간의 본능적인 의미로 사랑은 배타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동의를 하더라도. 218페이지에 부모는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꼭지입니다. 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 이거죠. 네,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은영 씨나 이런 분들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아들을 가르칠 권리가 있는지 이 어린 미래를 자신의 관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복종시킬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아버지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대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가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2, 30년 전만 해도 가족 집단 자살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았죠. 근데 뭐 한 몇 년 전에 어떤 TV에서 집단 자살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한 거죠. 예, 아마 그때 이런 아버지들은 이 고대의 생각, 아이들의 생사를 내가 결정지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아마 무의식 중에 많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219페이지에 부모의 성격과 욕구가 빚어내는 마찰은 어린이의 성질에 고스란히 남아 그의 내적 순환을 방해하는 불협화음이 된다. 네, 뭐 또 해석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가 부모의 나쁜 영향을 물려받아 이상한 성질이 된다는 이야기로 읽혀지는데 이 문장 자체가 물론 많은 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이 말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 이런 니체 이야기에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거에 공감해서 다 이런 뭐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니체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220페이지 어떤 면에서 나는 나의 아버지에 불과하다라는 꼭지입니다. 쭉 있었는 내용 중에 여름 내내 생모리치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으며 내 평생 가장 우울했던 다음의 겨울에는 나움부르크에서 완전한 그림자가 되었다라고. 네. 그림자에서 완전한 그림자, 완전히 깔아앉았다라는 뭐 이런 의미로 이분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221페이지에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꼭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문장이 아니라 이런 생각. 지금 세상은 자기가 그것을 잘한다고 뭐 모두가 떠들고 있죠. TV든 유튜브든. 그래서 참 다들 전문가예요. 제가 봐도. 나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사실인지 의심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했냐며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말들까지 들어줄 생각은 없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냥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생각난 게 노자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제대로 아는데 말하지 않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표출하지 않는 게 엄청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노자가 한 수 위다는 생각도 들고요. 222페이지에 그대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라는 꼭지입니다. 과연 그대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만약 그대의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네, 긍정하느냐, 만족하느냐, 뭘 바라느냐 이런 대답을 제대로 하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고, 또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연결되지 않는 위대함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니체의 엄청난 또 문장이 나왔죠. 네, 성실함과 연결되지 않는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우와라는 감탄이 좀 나왔고요. 이 문장을 보면서. 현 시대는 타고난 것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이런 뭐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다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인정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래도 타고난 게 많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인정받음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간감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이까지 왔다보다는 난 타고났어라는, 왜 더 좋아하지? 니체 이야기처럼 성실함과 연결되지 않은 위대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런 영혼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 결국은 이번 생의 이 결과물은 내가 전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이번 생에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우리 무의식 중에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노력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니체도 말한 것처럼 성실함과 연결이 돼야 되죠. 223페이지에 인간의 하루라는 꼭지고요. 뭐 자연은 목신과 함께 잠에 취해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서 뭐 다른 문장을 해석하기보다도 이 목신이 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 그리스 신화에서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염소의 모습을 한 시인을 목신이라고 했고 판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얼굴에는 두 개의 불이 나 있고 산들에 살며 가축을 지키는. 네. 근데 이 판이 또 재밌는 게 춤과 음악과 연애를 즐기는 호색한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공포, 공항을 패닉이라고 하는데 이 패닉이 판에서 어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224페이지에 네, 한낮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생활이 다시 그를 삶의 터전에 던져버린다. 맹목의 눈을 가진 생활이 어젯밤처럼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를 기만한다. 그의 뒤에는 소망, 망각, 향락, 부정, 무상이라는 그림자가 펼쳐진다. 그리고 또다시 황혼이 찾아온다. 황혼은 오늘 밤도 폭풍과 함께 일렁인다. 문장에 대한 해석도 별로 없고요. 그냥 이게 뭐 니체의 글을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현재까지 니체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뭐 다른 철학자들 칸트나 쇼펜하우어 책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철학자의 글이 읽기가 싫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니체는 이 철학적 깊이는 좀 낮아요. 제가 볼 때 낮는데도 니체 글을 읽다가 쇼펜하우어나 칸트 글을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학적 깊이는 제가 볼 때 이 니체를 이게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읽었다고 싶어요. 니체 글을 지금 접하고 나니까 칸트 글도 재미가 없고 쇼펜하우어 글도 너무 평이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싶을 정도로 철학적 깊이를 떠나서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